당신이 평생 믿었던 사람이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퇴 후 조용히 살던 한 여성에게 찾아온 친절한 남자. 그는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 친절 뒤에 숨겨진 진실은 끔찍했습니다. 재산은 사라지고 집은 불타고 증거마저 없어졌어요. 세상은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죠.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온화한 미소를 띤 그 얼굴은 3년 전 그날 이후 변함이 없었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의식이었죠. 차를 올리고 절을 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손글씨,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오늘 하루를 기록했죠. 펜을 들고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쓰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이렇게 고요했습니다. 아침마다 차를 올리고 가끔 산책을 나가고 저녁이면 일기를 썼습니다. 단정하고 반복적인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 일상 속에는 늘 한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박태호였습니다. 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 나타났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였죠. 처음에는 그저 보험금 처리를 도와주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호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서류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은행 업무는 제가 대신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복잡한 재산 정리를 하나하나 처리해 주었습니다. 정화는 법률 용어도 세금 문제도 잘 몰랐거든요. 태호가 없었다면 막막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호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화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가끔은 장을 받아주기도 했고 집안 전구를 갈아주기도 했죠. 정화에게 태호는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아들 민수도 태호를 좋아했습니다. 엄마, 태호 형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민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자주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곁에 태호가 있다는 사실이 그를 안심시켰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화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죠. 어머님, 저예요. 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태호 씨 오셨어요. 네, 어머님. 오늘 은행 서류 처리하러 왔습니다. 태호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는 늘 그랬듯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 드실래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화가 찻잔을 내밀자 태호는 공손하게 받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죠. 매일 똑같은 하루거든요. 정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 서류에 서명만 받으면 됩니다. 그는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정화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봤죠. 하지만 복잡한 용어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기적금 관련 서류예요. 이자율이 좋은 상품이거든요.
태호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태호를 믿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정화는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태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챙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 처리해 드릴게요. 이런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태호는 가끔 서류를 들고 왔고 정화는 그의 말을 믿고 서명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복잡한 금융 업무를 이해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태호가 모든 걸 알아서 해주니 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태호 씨가 다녀갔다. 참 고마운 사람이다. 이런 분이 곁에 있어 다행이다. 그녀의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죠.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표면적인 것이었습니다. 태호의 사무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추가 생명보험 가입 신청서. 계약자 이름은 송정화였습니다. 가입 날짜는 6개월 전이었죠. 보험금은 3억 원, 수익자는 박태호, 서류는 정화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태호는 서류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그는 서류를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정화는 그 서류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태호가 권하는 대로 서명했을 뿐이었습니다. 생명보험이라는 단어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을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화의 집에는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방으로 들어갔죠. 모든 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실내로 쌓아 올린 벽은 이미 금이 가 있었죠. 태호는 조용히 그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모르는 사이 바뀌고 있다는 걸, 서명 하나하나가 그녀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걸. 내일도 아침은 올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차를 올리고 일기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태호가 오면 또다시 믿을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정화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죠.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화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송정화 고객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저는 한빛은행 대출팀 김민준 대리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된 부동산 담보대출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정화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니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한데요. 제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고객님, 작년 3월에 가입하신 대출 상품입니다. 현재 2달째 연체 중이시거든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대출 같은 거 받은 적 없어요. 고객님, 저희 기록에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 확인하시고 다시 연락 주시겠습니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정화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옆에 놓인 서류함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사용하던 낡은 철제 서류함이었죠. 정화는 열쇠를 찾아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각종 문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증서, 등기부등본, 은행 서류. 정화는 하나씩 꺼내 살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펼치기도 어려웠죠. 그러다 낯선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서. 정화는 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계약자 이름은 분명 송정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서류를 본 적이 없었죠. 더 이상한 건 인감이었습니다. 서류 곳곳에 찍힌 인감 도장. 모양은 그녀의 것과 비슷했지만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정화는 자신의 인감을 꺼내 비교했죠. 틀렸습니다. 누군가 가짜 인감을 만들어 사용한 겁니다. 서류는 완벽하게 그녀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주소도 주민등록번호도 맞았죠. 하지만 정화는 이 계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화는 다시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또 다른 문서가 나왔습니다. 추가 생명보험 가입 신청서. 이것도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역시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니, 잠깐.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태호가 가져온 서류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태호는 이자율 좋은 적금이라고 했었죠. 정화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핸드백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통장을 제대로 펼치기도 어려웠죠.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금, 출금, 잔액. 정화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지난달 15일. 출금 금액 8천만 원. 정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8천만 원이라니. 그런 큰 돈이 빠져나간 걸 몰랐던 겁니다. 출금 내역을 자세히 봤습니다. TAHOCONSULTING. 정화는 그 이름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타오 컨설팅?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나 익숙했죠. 태호, 박태호.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정화는 통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정도였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태호가 그녀의 돈을 가져간 건가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태호는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다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많은 출금 내역이 보였습니다. 3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모두 TAHOCONSULTING로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이었습니다. 정화는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태호는 늘 친절했습니다. 그녀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세심하게 챙겨주었죠. 서류를 처리해주고 은행 업무를 대신해주고 가끔은 장도 받아주었습니다. 정화는 그를 믿었습니다. 아들 민수도 태호를 형처럼 따랐습니다. 어머니 곁에 그가 있어 안심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정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거실을 걸어 창가로 갔죠. 창밖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의심했습니다. 박태호.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자신을 속인 건가요? 정화는 다시 통장을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선명했습니다. 8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모두 합치면 거의 2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평생 저축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그게 모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진정하려 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그녀를 속인 겁니다. 가짜 서류를 만들고 가짜 인감을 찍고 그녀의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도 박태호였습니다. 정화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창밖 풍경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신뢰가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정화는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통장이 무겁게 느껴졌죠.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통장 내역을 붙들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선명했죠. 빠져나간 돈, 낯선 회사명, 그리고 박태호라는 이름. 의심은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화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태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그때였습니다.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점점 진해졌죠. 정화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문 틈새로 붉은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불이었습니다. 정화는 황급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죠. 남편의 영정이 있던 재단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그녀 혼자였습니다. 연기가 목을 조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정화는 허둥지둥 핸드백을 움켜쥐었습니다.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간신히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정화는 기침을 하며 길 건너편으로 뛰었죠. 돌아보니 집 전체가 불길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붉은 빛이 춤을 췄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죠. 정화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곧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호스를 연결하고 물을 뿌렸죠. 불길과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거실과 서재가 특히 심하게 탔죠. 소방대원 한 명이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정화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전기합선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소방대원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재 조사관이 왔습니다. 정화는 조사관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재가 날렸습니다. 거실은 처참했습니다. 남편의 영정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액자 틀만 검게 그을려 남아 있었죠. 결혼 사진이 걸려있던 벽도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가 쓰던 찻잔도 안경도 시계도 재가 되었습니다. 서재는 더 심했습니다. 서류함이 있던 자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제 서류함은 열기에 뒤틀려 있었죠. 조사관이 그 자리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는 손으로 벽을 더듬고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죠. 이상합니다. 조사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발화지점이 서류함 근처예요. 정기합선이라면 배선이나 콘센트에서 시작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조사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사진 촬영하고 샘플 채취해야겠어요. 조사관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곳저곳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정화는 서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서류함에는 중요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대출 계약서, 생명보험 서류, 은행 거래 내역.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증거가 없어진 겁니다. 정화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사관이 일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정화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타버린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태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님, 화재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태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화에게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이웃분이 연락 주셨거든요. 제가 어머님을 자주 돕는다는 걸 아시니까요. 태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정화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가서 도와드려야죠. 보험 처리도 해야 하고요. 태호는 말했습니다. 정화는 귀를 의심했죠. 보험 처리요? 네, 화재 보험 말입니다. 이미 다 알아봤어요. 벌써요? 정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죠. 빨리 처리하는 게 좋으니까요. 태호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태호 씨, 불이 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벌써 보험 처리를 다 알아보셨어요? 아, 제가 어머님 보험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태호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태호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불 우연히 난 거 맞나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소방서에서 전기 합선이라고 했잖아요. 태호의 목소리가 조금 변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해요. 서류함 근처에서 불이 났다고 하던데요. 어머님, 혹시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신 거 아닐까요? 연세도 있으시고요. 태호는 정화를 노인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정신 멀쩡합니다. 정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후에 뵙죠. 보험 서류 가져갈 테니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 서명 안 할 겁니다. 어머님, 보험금 받으려면 서명하셔야 해요. 태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왜요? 이미 보험 처리 다 끝났거든요. 정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어머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리했습니다. 태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요? 어머님, 이전에 서명하신 서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험금은 일주일 안에 나올 겁니다. 걱정 마세요. 태호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화는 핸드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이 계산되어 있었다는 것을.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낯선 서류, 그리고 이 화재까지. 우연은 없었습니다. 태호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화의 신뢰를 얻고 서류에 서명을 받고 재산을 빼돌리고 마지막으로 증거를 없앴습니다. 그녀의 집, 재산, 신분까지
이미 그의 설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제가 옷에 묻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정화야,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마. 생전에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사람을 의심하는 건 남편의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옳았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흐르는 눈물이었죠.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정화는 타버린 집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불을 켤 수 없었습니다. 전기가 끊겨 있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은 적이 되었고 의지할 곳은 사라졌습니다. 증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불길은 꺼졌지만 그녀의 삶은 재가 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어둠 속에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태호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녀는 홀로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정화는 우산을 들고 보험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로비가 보였죠.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제 보험 계약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정화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정화는 핸드백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죠. 송정화 고객님 맞으시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몇 분 후 중년의 남자 직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계약관리팀 최승호 과장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정화는 그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책상과 의자 2개가 전부였죠. 어떤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세요? 최 과장이 물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가입된 모든 보험 계약이요. 알겠습니다. 최 과장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총 4건이 있으시네요. 종신보험 하나, 실손보험 하나, 화재보험 하나, 그리고 생명보험 하나요. 정화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생명보험이요? 언제 가입했죠? 작년 3월입니다. 최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가입한 적 없는데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객님, 여기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최 과장은 서류를 꺼내 정화에게 건넸습니다. 정화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계약자 이름은 송정화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맞았죠. 그런데 수령인 항목을 보고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박태호. 서명란에는 정화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필체도 그녀의 것과 똑같았죠. 이게 제 서명이 아니에요.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그런데 필체가 동일한데요. 최 과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제 글씨를 따라 쓴 거예요.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최 과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다른 서류도 확인했습니다. 화재보험 서류에도 같은 필체가 있었습니다. 수령인 역시 박태호였죠.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 보험금은 어떻게 됐나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남편분이요? 네,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최 과장은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고 송대진님 사망보험금. 수령자는 박태호 씨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수령인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리 수령 동의서가 제출되었거든요. 최 과장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여기요. 고객님이 서명하신 대리 수령 동의서입니다. 정화는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또다시 그녀의 필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서류를 본 적이 없었죠.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고객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거든요. 최 과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제 글씨를 흉내내서 서류를 위조한 거잖아요. 정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희는 제출된 서류대로 처리할 뿐입니다. 최 과장은 서류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정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태호는 수년간 그녀의 글씨를 연습했습니다. 일기장을 훔쳐봤을까요? 아니면 서류를 작성할 때마다 그녀의 필체를 외웠을까요? 어쨌든 그는 완벽하게 그녀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정화는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는 복잡했습니다. 민원실에 사람들이 가득했죠. 정화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47번 고객님,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왔습니다. 정화는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기 신고하러 왔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경찰관은 펜을 들었습니다. 정화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박태호가 자신의 돈을 빼돌렸다는 것, 서류를 위조했다는 것, 남편의 보험금도 가로챘다는 것.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서류요. 보험사에서 확인했거든요. 그 서류에 고객님 서명이 있나요? 있긴 한데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서명이 있으면 본인 동의로 간주됩니다. 필적 감정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정화는 답답했습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경찰에서는 못 해주시는 건가요? 본인 동의 서류가 있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경찰관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울음이 터져 나왔죠. 세상은 차가웠습니다. 법은 서류만 봤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죠. 정화가 속았다는 것,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죠. 정화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야, 그 사람을 믿지 마. 환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명했죠. 남편은 알고 있었을까요? 태호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경고한 걸까요? 정화는 후회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을 걸, 태호를 의심할 걸, 서류에 함부로 서명하지 말 걸.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정화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정화는 핸드백에서 거울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늙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가득했고 눈가가 처져 있었죠. 하지만 그 눈에는 무언가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정화는 거울을 내려놨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태호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법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싸우겠다고. 정화는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을 떠났습니다. 해가 구름 사이로 비쳤습니다. 정화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흔들리지 않았죠. 그녀는 믿음을 버렸습니다. 이제 의심을 품기로 했습니다. 세상을, 사람을, 모든 것을 의심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정화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타버린 집이었지만 그곳이 그녀의 전장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습니다. 정화는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매일 불탄 집을 정리했습니다. 재를 쓸고 쓰레기를 치우고 쓸만한 물건을 찾았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서재 잔해를 뒤지던 정화는 무언가 딱딱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재 속에 묻혀 있었죠.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정화는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낡은 보이스 레코더였습니다. 남편이 쓰던 것이었죠. 겉은 그을렸지만 안쪽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정화는 재를 털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오늘 박태호라는 사람이 집에 왔다. 정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보험 관련 일을 돕겠다고 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너무 친절했다. 정화에게 과하게 잘해주더라. 남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나는 그를 믿지 않는다. 정화야, 조심해야 한다. 테이프가 끊겼습니다. 정화는 다음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2022년 5월 2일. 태호가 자꾸 서류를 가져온다. 정화가 서명했다고 한다. 나는 그 서류를 몰래 확인했다. 생명보험이었다. 수령인이 태호로 되어 있었다.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사기다. 그는 정화의 연금을 노리고 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막아야 한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녹음이었습니다. 2022년 8월 20일. 내 몸이 이상하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한다. 정화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누가 내게 무언가를 먹인 건 아닐까? 태호가 차를 권했었다. 나는 마셨다. 그날 밤부터 몸이 안 좋아졌다. 남편의 목소리는 약해졌습니다. 정화야, 내가 죽으면 태호를 조심해. 그는 내 연금을 노리고 있어. 절대 믿지 마. 마지막 녹음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5일. 나는 곧 죽을 것 같다. 의사는 급성 심부전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누가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정화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화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부디 조심해라.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화는 녹음기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경고를 남긴 것이었죠. 그런데 정화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녹음기는 서재 서랍 깊숙이 묻혀 있었거든요. 정화는 일어섰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죠. 박태호 보험 사기.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 기사였습니다. 2년 전 기사였죠. 70대 노인 대상 보험금 편취 일당 검거. 정화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박태호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범이 아니라 공범이었죠.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더 검색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 나왔습니다. 모두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 사기였죠.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신뢰를 쌓고 서류를 위조하고 돈을 빼돌리고 보험금을 챙기는 것. 태호는 조직적 사기꾼이었습니다. 정화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태호를 직접 마주하기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정화는 태호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문패에는 TAHOCONSULTING라고 적혀 있었죠. 정화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화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님,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죠. 정화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태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미소였죠. 정화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남편이 남긴 녹음을 들었어요. 태호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녹음이요? 네. 남편은 당신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정화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태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웃음을 터뜨렸죠.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좀 혼란스러웠잖아요. 아니에요. 남편은 멀쩡했어요. 정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했어요. 당신이 2년 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도요. 태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친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차가움이 드러났죠. 그래서요? 그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잖아요. 전 무죄예요. 무죄는 아니죠. 그냥 증거가 없었을 뿐이에요. 정화는 핸드백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어요. 태호는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그게 뭔데요? 남편이 남긴 증거예요. 당신이 제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 그리고 남편을 해쳤다는 증거. 정화는 녹음기를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태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죠. 어머님, 그런 걸로는 부족해요. 법정에서 통하지 않아요. 그럼 통하게 만들 거예요. 정화는 일어섰습니다. 전 당신을 고소할 거예요. 남편의 녹음과 보험 서류, 은행 거래 내역 모두 증거로 제출할 거예요.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알릴 거예요. 당신이 노인들을 속여 돈을 빼앗는 사기꾼이라는 것을요. 정화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우리 합의할 수 있어요. 합의는 없어요. 정화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다음엔 법정에서 봅시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태호는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자신감은 사라졌죠.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았고 증거를 가졌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건물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죠.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정화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정화는 경찰서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녹음기가 들려 있었죠. 민원실에서 형사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이걸 증거로 제출하고 싶어요. 정화는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형사는 녹음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죠. 고객님, 이건 증거 능력이 약합니다. 왜요? 녹음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거든요. 그리고 태호 씨가 직접 말한 내용도 아니고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독극물에 중독됐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부검 기록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정화는 허탈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기 행각을 잡아야 해요. 형사는 조언했습니다. 정화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녀는 홀로 진실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정화는 인터넷을 검색하다 한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시니어 재무 컨설팅 마이너스 안심 노후 설계. 회사명은 새로운 시작 컨설팅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대표 이름이 나와 있었죠. 김민호. 하지만 사진을 보니 박태호였습니다. 태호는 이름을 바꾸고 새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찾고 있었죠. 정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화는 머리를 곱게 빗어 올렸습니다. 흰 머리가 단정하게 정리되었죠.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옷장에서 깔끔한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핸드백에는 작은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며칠 전 보내준 것이었죠. 정화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컨설팅입니다. 친절한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담 신청하고 싶은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선자예요. 정화는 거짓 이름을 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정화는 새로운 시작 컨설팅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건물이었죠. 직원이 그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화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감췄죠. 어서 오세요, 이선자 고객님. 태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화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정화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카메라가 태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세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노후 자금 관리요. 남편이 남긴 유산이 좀 있거든요. 정화는 평소보다 높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되시나요? 한 2억 정도요. 태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금액이시네요.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상품은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습니다. 믿을 만한 분들이 많이 가입하셨거든요. 태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있나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정화 어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만족하셨죠. 태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화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될 한마디였죠. 그분도 저처럼 혼자 사세요? 네,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태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건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정화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펼쳐보지 않았죠. 생각 좀 해보고 올게요. 고객님, 오늘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이 있습니다. 태호는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신중해야죠. 정화는 일어섰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녀는 침착하게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건물 밖에는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차로 걸어갔습니다. 뒷문을 열고 탔죠. 차 안에는 형사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녹화 잘 됐나요? 한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다 찍혔어요. 정화는 핸드백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형사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도 신고하셨나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네, 어제 신고 들어왔습니다. 70대 여성분이에요. 태호 씨한테 5천만 원을 빼앗겼다고 하시더라고요. 형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분의 증언과 고객님의 녹화 영상이 있으면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정화는 안도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경찰이 새로운 시작 컨설팅을 급습했습니다. 태호는 사무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수갑을 차고도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박태호 씨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태호는 비웃었습니다. 그때 정화가 나타났습니다. 태호는 그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네, 접니다. 정화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제 남편의 사망보험서 복사본이에요. 정화는 봉투를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이 서류에는 당신의 지문이 남아 있어요. 감정 결과가 나왔거든요.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제가 서명한 적이 없는 서류예요. 당신이 위조한 거죠. 정화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어떻게? 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 화재 전에 서류를 따로 보관해뒀어요. 당신이 불을 지를 줄 알았거든요. 정화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서류는 보험사에서 재발급받은 것이었죠. 하지만 태호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의 자신감이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당신은 제 남편을 죽였어요. 그리고 제 돈을 빼앗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 했어요. 정화는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경찰이 태호를 끌고 갔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였죠. 한 달 후였습니다. 법원에서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태호는 사기, 문서 위조,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정화의 녹화 영상과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태호의 변호사는 반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화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가 법정을 나갈 때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렸죠. 정화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랜 무게가 내려간 것 같았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어, 정화야. 이제 편히 쉬어. 정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타버린 집은 이제 절반쯤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도와주고 있었죠. 엄마, 어떻게 됐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다 끝났어. 정화는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민수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새로 모신 사진이었죠.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정화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태호는 감옥에 갔고 빼앗긴 돈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화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 후였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화는 법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곁에 있었죠.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무혐의 처분입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혐의요? 어떻게요? 민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류에 본인 동의 서명이 있다는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도 애매하게 나왔고요.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럼 태호는 풀려나는 건가요? 네, 이미 석방됐습니다.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은 냉정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죠. 정화의 녹화 영상도 다른 피해자의 증언도 결정적이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민수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떠날 거야. 네. 민수가 놀랐습니다. 이 동네를 떠나려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정화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남편의 사진, 일기장. 그게 전부였죠. 민수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응, 여기 있으면 자꾸 생각나거든. 정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데요? 바닷가 쪽으로. 조용한 곳 찾았어. 정화는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수리가 끝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녀의 집이 아니었죠. 가자. 정화는 차에 탔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바다가 가까웠고 집들이 듬성듬성 있었습니다. 정화가 구한 집은 작은 단층 집이었죠.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정화는 짐을 풀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남편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햇살이 사진을 비췄죠. 여보,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정화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일기장을 놓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깨끗한 일기장이었죠. 정화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첫 줄을 적었습니다. 그가 조작한 건 내 인생이 아니라 내 믿음이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정화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화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아침마다 텃밭을 가꿨습니다. 상추와 토마토를 심었죠. 흙을 만지는 게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저녁에는 일기를 썼습니다. 하루를 기록했죠. 이웃들과도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김치를 나눠줬습니다. 새로 오셨다며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정화는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할머니는 친절했습니다.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정화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진 않았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믿음은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도 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화는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문득 태호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친절한 미소, 세심한 배려, 모든 게 거짓이었던 순간들. 정화는 펜을 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죠. 그저 아득함이었습니다. 사람을 믿었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순진했던 자신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죠.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일기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믿음을 잃었지만 나 자신은 지켰다. 그게 교훈이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냉혹합니다. 사람은 때로 거짓을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었죠. 정화는 그걸 배웠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정화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수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좋네요. 조용하고. 그렇지? 나는 마음에 들어. 정화는 차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 소식 들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궁금하지도 않아.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 잊으셨어요? 잊은 건 아니야. 그냥 놓아준 거지.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복수는 이미 했어. 그 사람은 평생 자기가 한 일을 알고 살 거야. 그게 벌이지. 정화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더 강해진 것 같았죠.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 거야. 텃밭 가꾸고, 산책하고, 일기 쓰고. 그게 내 삶이야. 정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 외로워. 하지만 괜찮아. 혼자라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 정화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알아. 고마워. 정화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돌아갔고 정화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정화는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상추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토마토에는 작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녀가 직접 심고 가꾼 것들이었습니다. 정화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정화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 진실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속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했지만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얻은 마지막 자유였습니다. 정화는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며 뒤돌아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정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